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42세의 여성입니다. 저는 너무 잘난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남편이 너무 잘나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버렸다니.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예요. 제 남편은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탈이었어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말주변도 좋았고 집안에 돈도 많아서 여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죠. 처음에는 연애를 하면서 같이 거리를 걸을 때마다 지나가는 여성들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잘생겼다고 수근거리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제가 잘나서 잘생긴 남자와 사귄다는 착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처럼 잘생긴 남편과 산다는 뿌듯함은 한순간이었고, 결혼 후에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없이 선한 얼굴로 제게 잘해주던 시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나자 돌변해서 감추고 있던 본색을 드러내면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동서는 한술 더 떠서 돈이 없는 저를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워도 붙들고 하소연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러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저의 결혼 생활과 시집살이는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은 5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모든 걸 차분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제가 왜 눈물과 한숨으로 결혼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텔리어가 꿈이었던 저는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제 인생을 결정지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년 선배였던 남자인데 정말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남자보다 잘생겼어요. 원래 호텔 경영학과에는 남자든 여자든 어느 정도 외모가 받쳐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웬만큼 잘생겨서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공부는 못했어도 외모만큼은 다른 여자들에게 절대 뒤처지지 않았어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인형 같은 외모여서 아동복을 파는 의류회사의 모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거치면서 외모가 조금 달라져서 어릴 때 가졌던 인형 같은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남학생들에게 연애 편지와 사랑 고백을 질릴 정도로 받아서 웬만한 남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남자를 보는 눈이 나름 높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만난 그 선배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유명 영화배우보다 훨씬 외모가 좋았습니다. 네, 그는 그냥 잘생겼다는 표현보다는 몸매와 외모가 아주 근사하고 좋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선배도 자기 외모가 남다르다는 걸 아는지 10대 때부터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꾸준히 몸 관리를 해왔다고 하더군요. 그는 얼굴에 훤칠하게 잘생겼고 말주변도 좋아서 그의 주위에는 늘 여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안에 돈도 아주 많았어요. 잘생기고 돈 많고 말 잘하면서 여자한테 잘해주는 삼박자를 고루 갖춘 남자였기에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그 선배와 사귀고 싶어 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선배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자진해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선배와 제가 커플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겨울방학을 앞두고 제가 속한 호텔 경영학과에서는 한 달간 호텔에서 인턴을 할 학생을 뽑았는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배와 제가 호텔 단기 인턴으로 선발이 되었어요. 선배와 저는 서로를 축하해주면서 같은 호텔에서 연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기 중에 실습을 하기도 했고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호텔리어들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있었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론과 실제가 전혀 딴판이었어요. 저의 연수를 책임질 여자 부지배인은 한 달 만에 호텔 업무를 모두 배우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경고를 한 다음에 저를 세탁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불 빨래를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물론 빨래와 건조는 기계가 하지만 빨래를 꺼내서 널고 잘 정리해서 갠 다음에 비닐 포장을 씌워서 보관하거나 방마다 옮기는 일은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저는 호텔 일은 프런트에 가만히 앉아서 고객들을 맞이하거나 전화를 받는 편한 업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날부터 호텔은 저의 예상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무거운 빨래를 나르느라 허리와 무릎이 부러질 정도로 아프고 쑤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할 시간이 되자 저는 다리가 퉁퉁 부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일을 마치고 직원 휴게실로 가자 선배 역시 녹초가 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부지배인에게 내일 정각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선배는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져서 물어보았어요. 정훈 선배는 오늘 무슨 일 했어? 그렇죠 선배는 아유 말도 마라. 난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 왜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렇게 엄살을 떨어? 소정아 엄살이 아니야. 나 오늘 지옥을 보고 왔어. 그러지 말고 우리 맥주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나 하자. 선배는 저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선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나 오늘 호텔 주방에서 일했어. 부지배인은 선배를 주방으로 데리고 갔고 선배는 오전에는 식재료들을 날랐고 오후에는 양파와 대파 같은 식재료를 다듬다가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설거지를 손이 부르트도록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방의 총주방장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서 조금이라도 미적거리거나 꾸물거리면 바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다음 날에도 저는 하루 종일 빨래를 해야 했고 선배는 배추나 양파를 다듬다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희들은 호텔리어를 꿈꾸는 저희들이 주방이나 빨래 같은 허드렛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지배인은 제가 언제쯤 프런트나 룸서비스를 하게 되는지 물어보자 짜증스러운 얼굴로 인턴 교육을 시키는 건 나야. 그냥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든지.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 라고 쏘아붙였어요. 부지배인은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쌀쌀맞은 태도로 저희들을 대했습니다. 한 달간 인턴을 마칠 때까지 저는 그녀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 일을 마치면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여자 부지배인을 욕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어요. 2주 정도 지난 다음에야 저희들은 정식으로 예약과 룸서비스 확인과 오더 같은 프런트 업무에 배정이 되었어요. 그때 저와 같이 조를 이뤄서 근무를 했던 선배 호텔리어는 부지배인 어땠어? 아주 마녀 같았지. 선배는 보지 않아도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다 안다는 듯이 물었어요. 저는 선배의 말에 2주 동안 빨래며 청소 같은 힘든 노동만 하다가 오늘 겨우 프런트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선배는 웃으면서 부지배인이 소정이 널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원래 인턴은 프런트와 룸서비스 같은 업무만 시키면서 익힐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배인은 자기 마음대로 저를 죽도록 고생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인턴으로 온 여직원과 바람이 나서 이혼한 뒤로 여자 인턴만 보면 아주 쌀쌀맞게 굴면서 허드렛 일만 죽어라 시킨다니까. 특히 너처럼 얼굴이 반반한 여자 인턴들은 더 심하게 다루더라. 여자 인턴과 바람이 난 남편 탓에 그녀는 여자 인턴이라면 치를 떤다고 했어요. 그러다 한 달간의 인턴이 거의 끝날 무렵에 선배는 진지한 표정과 말투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게 물었어요. 소정아,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 우리 사귈래? 선배는 거두절미하고 제가 마음에 드니 사귀자고 들이댔어요. 저는 여자들에게 인기 절정인 선배가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도 선배를 짝사랑하고 있는 애들이 서너 명은 되었고 선배한테 좋아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자기를 좋아하는지 제 마음을 읽고 먼저 고백을 하다니 저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소정아, 우리가 사귀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선배가 연애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결혼 전까지는 사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선배는 자기가 아주 쿨한 남자라고 했어요. 여자의 과거를 문제 삼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 과거를 문제 삼는 여자와는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 소정이 너도 알겠지만 내 주위에는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아주 많아.
난 소정이 널 사랑하고 있고 너와 결혼까지 할 생각이야.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부부가 되기 전까지는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줬으면 해. 그럼 선배는 결혼 전까지는 나 말고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자유롭게 연애를 하겠다는 거야? 제 물음에 선배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혼전순결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목숨을 거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사람이잖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남녀가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서로 즐기기 위해서 관계를 하는 거란 말이지. 물론 애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말이야.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선배의 성에 대한 관념은 아주 개방적이었어요. 남녀 관계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으면 완전히 미친놈 취급을 받을 정도였답니다. 하여튼 결혼 전까지는 자유롭게 살 거니까 자기와 사귀고 싶으면 결혼 전에 있었던 여자 관계를 절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어요. 여자인 저로서는 다소 어이가 없는 약속이었지만 사실 요즘 남자나 여자치고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란 생각을 했고 선배가 너무 좋았기에 그와 사귈 수만 있으면 악마에게 영혼도 팔겠다고 생각한 터라 저는 선배의 요구 조건을 두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선배는 자기가 말한 대로 저와 사귀면서도 자유연애를 하고 다녔어요. 선배는 저와 연애를 하면서도 여러 여자들을 만났어요. 저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선배와 한 약속 때문에 애써 태어난 척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은근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소정아, 정훈 선배 저렇게 여러 여자들을 만나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거야? 이렇게 친구들이 걱정을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을 비웠다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정훈 선배가 다른 여자와 만나다가 변심하진 않을지 걱정을 하면서 마음을 졸였는데 이젠 안 그러기로 했어. 어차피 사람이 가진 생각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러니 내가 싫어져서 떠나겠다고 하면 난 그냥 보내줄 생각이야. 뭐? 소정이 너 이제 보니 정말 쿨한 여자구나. 바람둥이인 애인을 두면 다 나처럼 변하게 돼. 그럼 소정아, 이참에 너도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어때? 친구들은 저도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맞불을 놓으라고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솔직히 선배만큼 제 마음을 흔드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결혼 전까지 사생활을 일절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해서 선배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무슨 짓을 하든 전혀 상관없다고 말은 했지만 저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거나 톡을 주고받는 선배를 보는 건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선배의 자유연애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가 지나칠 지경이 되어서 애인인 제게 새로 사귀기 시작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늘어놓았어요. 저는 참다가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선배, 제발 그만 좀 해. 나를 좋아하는 거 맞아? 애인 앞에서 어떻게 자기 여자친구에 대한 말을 추저없이 할 수가 있어? 아니 소정아, 나는 네가 전부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서 그랬어.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약속한 대로 선배가 뭘 하고 다니든 신경 쓰지 않을게. 대신 내 앞에선 다른 여자에 대한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는 내가 조심할게. 그 뒤로 선배는 저와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는 다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씹어버렸어요. 그리고 선배와 저는 졸업을 한 뒤에 호텔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서울에 있는 호텔에 취업이 되었지만 저는 서울에는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부산으로 내려가서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옆에 붙어 있어도 다른 여자와 자유연애를 하는데 이제 저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 선배가 어떤 행동을 할지 눈에 선하게 보였죠. 그런 걱정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가는 제 발길은 아주 무거웠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도 선배가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모습이 눈에 선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지배인에게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듯이 몇 달 후에 저는 선배가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선배와 같은 호텔에서 근무하는 여자 선배가 제게 전화를 해서 휴가를 언제 받는지 물었어요. 그러더니 휴가를 받으면 서울에 와서 꼭 연락하라는 말을 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언니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여름 휴가를 받아서 서울에 가자 그녀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소정아, 충격받지 말고 차분하게 내 말 들어. 그녀는 먼저 저를 진정시킨 다음에 정훈 선배가 호텔에서 같이 근무하는 다른 여직원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여직원과 수상한 관계를 눈치챈 건 한 달 전이라고 했어요. 선배와 여직원은 근무하는 부서가 달랐는데 서로 만나는 모습이 직원들에게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자의 본능적인 욕감으로 뭔가 있다는 걸 알아채고 둘을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와 여직원의 관계가 평범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여직원을 불러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라고 재촉했다고 해요. 여직원은 솔직하게 선배와 사귀는 사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녀는 여직원에게 선배에게 애인이 있는 걸 아냐고 물었는데 여직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배는 여직원에게 저의 존재를 숨기고 여직원을 꼬드겼던 거죠. 언니가 선배에게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다고 말하자 여직원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언니, 사실은요, 나 정훈 씨랑 동거하고 있어요. 여직원의 뜻밖의 고백에 언니는 무척이나 놀랐다고 해요. 나도 정훈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건 자유분방한 차원을 넘은 거야. 어떻게 애인을 두고 동거를 할 수가 있어? 만약 선배의 동거가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는 선배와 한 약속이고 뭐고 이제는 확실하게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배는 제게 동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전 화가 나서 이제 우리들 관계를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우리 관계 여기서 끝내. 애인 놔두고 동거하는 남자하고 계속 사귈 생각은 없어. 소정아, 나도 네 마음 이해해. 맞아. 이건 자유연애가 아니라 분명히 너한테는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순간적으로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네가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부탁이야. 됐어. 이제 선배의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우리 끝났으니까 연락하지 마. 저는 결별을 통보하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선배는 매일같이 수도 없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일체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며칠 후에 선배는 부산의 호텔로 찾아왔어요. 그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부산까지 내려와서 용서를 비는 선배를 보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다음에 선배를 서울로 돌려보냈어요. 저는 혼자서는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선배의 동거를 알려주었던 언니에게 연락을 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만약 아직도 선배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했어요. 정훈이가 결혼하면 가정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 여자는 만날 만큼 만나봤으니까 네가 용서할 생각이 있으면 확실하게 각서를 받고 빨리 결혼해. 정훈이 저렇게 혼자 놔두면 분명히 다른 사고를 또 칠 거야. 저는 언니의 생각이 전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선배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고 선배에게 이제 연애는 끝내고 결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선배는 제 말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배는 정작 결혼 날짜를 잡지도 않으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어요. 결혼 전에 자유로운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킬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다음 달에 결혼 날짜를 잡지 않으면 정말 관계를 끝낼 거라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러자 선배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지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다짐을 받았습니다. 만약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우면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남편은 총각과 유부남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총각이 아니니까 지금까지의 자유분방한 생활은 완전히 청산하고 저만 바라보고 평생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3년의 기다림 끝에 남편을 제 남자로 만들게 되었어요. 결혼이 정해지자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시어머니와의 첫 대면은 무척이나 설레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부잣집 마님이었습니다. 옛날로 따지면 품격 있는 귀부인 같은 느낌이었죠. 부잣집 외당딸로 기이하게 자라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친정은 한순간 운이 좋아서 돈벼락을 맞아서 부자가 된 졸부들과는 근본부터가 다른 뼈대가 있는 갑부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 친정은 그 지방에서는 제일 가는 만석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분홍이었는데 6.25 전쟁이 끝나자 시어머니 할아버지는 땅과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는 시장에서 점포를 열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재개발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그는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업가로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가 일군 부는 고스란히 시어머니의 아버지가 물려받았고 그는 사업에 더 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재력을 쌓아갔어요. 지방에서 농사를 짓던 만석군 집안은 서울에서 인정받는 거물급 사업가 집안으로 화려하게 변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공주 대우를 받으면서 귀하고 곱게 자라온 시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입주 가정교사 밑에서 공부를 배웠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이른바 신부 수업만 하다가 집안에서 정해준 비슷한 수준의 재력가 집안의 시아버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신부 수업이지 살림을 배우기는 고사하고 해외로 여행을 다니거나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결혼 후에 남편을 낳고도 여전히 기부인처럼 편하게 살았는데 5년 전에 시아버지는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셨던 시아버지가 물려준 땅과 건물 그리고 재산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기부인으로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부모를 잘 둔 덕분에 그야말로 꽃길만 걸으면서 살아오셨죠. 남편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지금까지 엄마가 해준 집밥이란 게 뭔지 모르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식사 준비는 어릴 때부터 언제나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해줬기 때문에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집밥이 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그저 내세울 거 없이 평범한 저희 집안과 시댁은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가진 게 별로 없는 저를 무시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어서 오너라. 정훈이한테서는 말은 많이 들었다. 제 걱정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시어머니 옆에는 남편을 닮은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수야, 넌 형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뭐하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핀잔을 주듯이 말하자 그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는 남편의 남동생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동생이 있다는 건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동생의 존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가지고 온 차를 마시면서 저희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도 남편의 자유분방한 연애 기질을 잘 알고 계셨어요.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그간 정훈이 때문에 속을 많이 끓였어. 여자를 좋아하는 나쁜 버릇은 지혜비를 쏙 빼닮아서 내가 아주 미칠 지경이었거든. 시어머니는 어차피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남편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여자 문제로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두 털어놓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불과 얼마 전까지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동거까지 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여성 평력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듯이 시아버지 때문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으셨어요.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꽃길만 걸어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시아버지는 천하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한 한량이었다고 합니다. 돈에 넘치도록 많은 재력가였으니 시아버지는 주위에 당연히 여자들이 꼬여들었고 오는 여자 막지 않고 가는 여자 잡지 않는다는 신조로 사는 시아버지는 늘 여자 문제로 스캔들을 일으켰다고 해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시아버지는 자신의 여자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로남불이란 생각을 하고 계셨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자들을 만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걸로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자기가 하면 아름다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더러운 불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자기 마음을 아프게 만들면 자기도 바람을 피울 거라고 하자 시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셨다고 해요. 뭐? 어디 여자 입에서 바람을 피우겠다는 말이 함부로 나와.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자도 만날 수 있는 법이지만 집안에서 살림하는 여자는 그저 입 다물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거야. 시아버지는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서 시간을 거슬러 온 사람처럼 철저하게 남존여비라는 생각에 젖어 계셨고, 여자 문제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때도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식으로 당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분한 마음을 혼자서 삭혀야 했다고 해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20대 어린 내연녀가 집까지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면서 들어눕기도 했고, 유부녀와 내연관계를 맺었다가 남편에게 들켜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마저 끊어버려서 모든 뒷감당은 시어머니가 하셔야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내연녀들을 돈으로 달래기도 하고 그녀의 남편을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겪어야 하셨다고 해요. 바람 피우다 사고를 친 남편의 뒷감당을 아내가 해줘야 하다니 참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일이었어요. 참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어서 도저히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던 시어머니는 여러 번 이혼을 할 생각도 했지만 양쪽 집안에서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 모두 잘 알려진 사업가 집안에서 불륜으로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났다는 소문이 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특히 친정 어머니는 여자란 억울하고 분해도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하는 법이다. 나도 네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걸 왜 모르겠니? 그래도 못난 남편의 아내이고 며느리이니 네가 참아야 한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서 가정을 지켜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5년 전에 시아버지가 심장발작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고생도 마침내 끝이 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이 말썽을 일으켰던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공부에는 전혀 뜻이 없었고 잘생긴 인물 하나 믿고 여러 여자들을 울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나마 정수가 재영을 안 닮아서 천만다행이야. 동생까지 애비를 닮아서 두 놈이 쌍으로 여자를 만나면서 설치고 다녔다면 나 포기하고 말았을 거야. 남편의 남동생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그는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모든 면에서 남편과는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자를 좋아하는 남편과는 달리 그는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뒤에는 일밖에 모른다고 하네요. 늘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책과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했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남편과는 달리 말수가 적은 학자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정훈이 너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만약 여자 문제로 새애기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유부남이야. 총각일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 나 그렇게 무책임한 놈은 아니라고. 남편은 저와 단단히 약속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했으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쳐댔어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시댁에서 나온 다음에 남편은 도련님에 대해서 인생을 정말 재미없게 사는 놈이라고 하면서 자기 동생이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렸어요. 결혼한 뒤에 저는 부산에서 근무하던 호텔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애초에 계획은 결혼 후에도 시간이 나면 호텔리어로서의 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호텔에 취업하는 일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경기가 얼어붙어서 그런지 직원을 채용하는 호텔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셨어요. 결혼 후에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시댁은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아주 크고 넓었는데 식구가 단촐해서 저희들이 분가를 하면 도련님과 시어머니 둘만 큰 집에 남게 되니 외롭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 호텔 취업이 말이 쉽지 되지도 않아. 그러니 괜히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다니느라 발품 팔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편하게 지내라.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생활비 걱정은 없으니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기를 원하셨고, 한두 달 호텔 취업을 알아보던 저는 포기하고 시어머니 말대로 가사 도우미를 내보내고 제가 살림을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은 서로의 자식이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나는 얼마 전에 며느리가 제주도 여행 보내줘서 일주일 동안 잘 놀다가 왔지 뭐야. 원래는 유럽으로 가서 보름 정도 놀다가 오려고 했는데 요즘 시국에 해외여행은 가닿지 않아서 그냥 제주도만 다녀왔어. 구경 잘하고 왔네. 나는 다음 주가 생일인데 검사 사이가 며칠 전에 집에 오더니 글쎄 돈 봉투를 주지 뭐니. 자기가 일이 바빠서 생일에 어디 좋은 곳으로 가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돈을 떼우더라. 어휴, 선물 중엔 제일 좋은 게 돈 봉투지 뭐. 근데 네 며느리는 잘하니? 친구분 중 한 명이 느닷없이 시어머니에게 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저는 주방에서 시어머니 친구분들에게 드릴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잘하긴 뭘 잘해. 그냥 집에서 놀면서 살림만 하고 있지. 그래도 가사 도우미 쓰는 것보다 며느리가 살림하는 게 낫지 뭐. 근데 용돈은 두둑하게 챙겨줘? 용돈은 무슨, 친정이 워낙 별 볼 일 없어서 오히려 내가 보태줘야 할 형편이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맞는 집안끼리 사돈을 맺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처음부터 니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래도 정수 녀석은 작은 좋은 집안 며느리로 맞아들일 거야. 저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정이 부자가 아니라서 실망하고 계실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직접 듣고 나니 허탈해지고 기운이 빠졌어요. 시어머니는 도련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변호사라는 번듯한 직업에 집안에 돈도 있으니 도련님만큼 잘나가는 집안에서 자란 좋은 며느리를 찾아서 짝을 지어줄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나쁘게 말하면 첫째는 실패했으니 둘째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낯선 여자가 들락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바로 중매쟁이였어요. 그냥 중매쟁이가 아니라 재력가 집안들만 엮어주는 전문 마담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 집안의 딸을 시어머니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의사가 된 그녀는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데 몇 년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는 개업을 할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사진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도련님도 그녀를 만나보고 좋다고 했어요. 그러자 도련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예비 동서가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동서의 첫인상은 아주 세련된 커리어 우먼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비싼 명품으로 휘어 감았고 헤어스타일도 아주 세련된 미인이었어요. 동서는 사근사근한 말솜씨로 대번에 시어머니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동서는 나이가 저와 동갑이었고 도련님보다는 2살 연상이었어요. 그녀는 손이 동서인 저를 보고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이 많은 집안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동서에게 제가 주눅이 들 지경이었죠. 시어머니는 도련님과 동서를 위해서 아파트를 한 채 사줘서 그들을 따로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동서를 대할 때와 저를 대할 때 차이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돈이 많은 동서는 스케일부터 제가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동서는 돈과 비싼 선물로 시어머니의 혼을 쏙 빼놓았고 동서가 몇백만 원씩 용돈을 주거나 명품이라도 선물하는 날이면 저는 시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바늘방석에 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유, 매번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걸 사가지고 오니? 아니에요. 백화점에 나갔다가 어머님 생각이 나서 가방 하나 사왔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마음에 들다마다 어쩜 너는 내 취향을 정확히 잘 아는구나. 동서는 항상 제가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주거나 용돈을 챙겨드렸어요. 그리고는 기가 죽어서 가만히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은근히 즐거운 눈치였어요.
얼마 뒤에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골프 장비 일체를 새로 사주고 필드에 같이 나가자고 했고 시어머니는 아주 좋아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골프 안 치세요? 전에는 열심히 쳤는데 필드 안 나간 지 한참 됐어. 나는 골프에 소질이 없는지 노력을 해도 실력이 늘지를 않네. 다른 친구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같이 라운드를 돌아도 나만 뒤처져서 재미가 없어. 어머니, 제가 싱글이잖아요.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필드에 나가요. 제가 부킹해 놓을게요. 이래봬도 제가 땡땡 컨트리 클럽 VIP 회원이잖아요. 필드 같이 돌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다. 넌 병원에서 환자들 진료하는 것만 해도 바쁠 텐데 심히 골프 레슨 해줄 시간이 어디 나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죠. 그래? 어참, 너는 말을 해도 이쁜 말만 골라서 하니. 너보다 먼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어떤 애하고는 너무 비교가 된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힐끔 쳐다보면서 눈치를 주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돈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동서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되어서 저는 처음으로 동서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절 하루 전부터 장을 봐서 시아버지 제사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제사 준비를 모두 끝낸 다음에 시댁에 나타났어요.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시댁에 와서도 가만히 앉아서 제가 차려주는 밥상만 받았고 식사를 마친 뒤에 설거지는커녕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커피를 마시면서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느라 녹초가 될 지경인데 동서는 주방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동서의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서, 나하고 얘기 좀 해. 무슨 일이야? 저는 동서를 서재로 불렀고 조용히 그동안 제가 가진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많이 참아왔는데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어. 동서는 내가 그렇게 만만해? 아무리 내가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처지라고 해도 엄연히 손이 동서인데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오늘 같은 날은 바쁜 일이 있어서 늦게 오면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예의 아니냐고. 제 말을 들은 동서는 기가 차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더니 손이 동서 같은 소리 하네. 우리 동갑이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 무시했다고. 눈을 부릅뜨고 훈계를 하려고 들어. 어이가 없네. 뭐? 당신? 정말 보자 하니까 위아래도 몰라보고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내가 네 몸종이야? 그러면 당신이 내 상전이야? 동서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제게 대들었어요. 처음에는 좋게 타이르려고 했지만 적반하장 같은 동서의 태도에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졌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시어머니와 도련님 그리고 남편까지 서재로 달려왔어요. 아니 니들 왜 싸우는 거냐?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물어보자 동서는 손 아래라고 제가 자기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시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전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만 믿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나도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네가 하나도 잘한 거 없어. 이런 말하면 못하지만 네가 나한테 용돈을 줬니? 아니면 그 흔한 옷이라도 한 벌 사주기를 했니? 시어머니는 모든 걸 동서의 입장에서 판단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은 구차한 변명으로 취급하고 듣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동서에게 사과를 하라고만 했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잘못했구만. 어서 재수씨한테 사과해. 저는 기가 막힌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는데 남편은 동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마무리하라는 눈짓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큰애 네가 사과하고 앞으로 집안에서 며느리들끼리 큰 소리 내는 일은 없도록 해라. 시댁 식구들 전체가 제 잘못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니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서에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부터 시댁 식구 전체가 자기 편이란 걸 확실하게 안 동서는 그 뒤로 마음 놓고 제게 하대를 하면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만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까지 동서 편을 드니 저는 서러워서 남몰래 눈물만 흘려야 했죠.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만 했지만 저는 나중에 남편이 왜 동서의 편을 들면서 비위를 맞추려고 했는지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애를 가진 뒤에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동서가 일하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들과 내연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임신을 한 뒤에 동서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의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 심장이 멎을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간호사실 앞 대기실에 앉아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잡담을 하는 게 들렸어요. 야, 정형외과 감간호사한테 유부남 애인이 생겼대. 어머, 웬일이래? 김 간호사 사귀는 남자 있잖아. 그 남자랑은 벌써 헤어졌지. 김 간호사도 프리한 스타일이라서 한 남자하고 오래 못 가더라고. 그렇구나. 근데 왜 하필이면 유부남이래?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나도 모르지. 근데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아니? 그 남자가 소아과 정선영 선생 아주버님이라는 거야. 뭐? 세상에. 그럼 정 선생이 다리를 놔주는 거 아니야? 글쎄, 그건 모르는 일이지. 정선영이란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충격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정선영, 바로 제 동서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진료를 받으면서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들은 경악스러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간호사들이 지어낸 근거도 없는 헛소문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는 남편이 모르게 뒷조사를 하면서 외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근무하는 호텔에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남편의 근황을 알아보기도 했고 남편의 휴대폰도 살펴보았어요. 한 달이 넘게 알아본 결과 저는 남편이 동서를 통해서 그 병원의 간호사를 소개받았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동서가 남편이 근무하는 호텔의 남자 직원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둘은 서로에게 애인을 소개해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남편이야 과거에 전력이 있으니 옛날 버릇이 도졌다고 해도 잘 나가는 의사인 동서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기다리던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저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옛날 버릇이 도져서 바람이 나버린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어요. 저는 우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출산한 후에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남편이 저를 우습게 보고 저지른 더러운 짓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도록 해주었어요. 먼저 도련님에게 동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렸습니다. 말이 없고 차분하던 도련님도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화를 참지 못했어요. 동서는 도련님에게 이혼을 당했고 병원에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죠. 이런 천하의 파렴치한 년 같으니 많이 배우고 잘난 의사 며느리 봤다고 좋아했는데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저질러? 이런 쓰레기 같은 년. 병원 직원들이 모두 보는 곳에서 창피를 톡톡히 당한 동서는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불륜의 증거들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애써 변명을 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좋아, 비겁하게 변명 같은 거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나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두 재수씨가 괜찮은 여자 있으니 만나보라고 해서 그만.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용서를 빈다고 해결될 일이야?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당신은 나와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애한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 당신이 약속했던 대로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내놔야 되겠어.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이 쓴 각서를 보여주면서 집과 위자료 외에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제게 매달렸지만 남자가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전 남편은 아무 생각도 없이 함부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자기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일 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